자, 우리 지난 시간에 끝에서 했던 이런 겁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배운 내용을 좀 리뷰를 하고 갈게요. 자, 물질의 분류에 관한 거 배웠어. 물질은 혼합물하고 수물질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우리가 다루는 물질들은 수물질이 될 거예요. 이제 수물질은 원소라는 애가 있는데 그 원소는 호돈소 물질을 줄여서 우리가 원소라 그래요. 그래서 자연계 내에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애들이 호돈소 물질들인데 이 호돈소 물질들이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들이 이런 각각의 호돈소 물질들의 반응성이 있어요. 그 반응성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화합물이라는 걸 형성하게 돼. 그래서 화합물은 금속과 비금속 혹은 비금속끼리 만나가지고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물질에 속하는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만나서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를 얘기했을 때 그 입자가 원자다 혹은 분자다 이온이다.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어떤 측면에서 얘기한 거냐면 그 물질의 성질을 지닌 그러한 입자의 개념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로만 되어 있는 애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흑연과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이 흑연은 그물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들을 계속 쪼개다 보면 뭘 만나? 얘를 만나죠. 자, 반면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지닌 기본 입자로 우리가 이제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산소와 만나서 이제 연소를 해요. 탑니다. 타는 건 수소 원자가 아니라 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엔 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물 마시고 그러잖아. 그럼 물 마실 때 물을 마시는 건 얘를 마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물질의 성질을 띤 기본 입자들을 분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이 있어요. 이온. 자, 이온은 또 다른 입자죠.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입자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해. 알았지? 그래서 이온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와 같이 이러한 전자를 잃거나 얻은 애들이 만나서 또 다른 어떠한 입자를 갖다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소라는 개념하고 원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두 놈의 차이점을 얘기해 준 것 같기도 한데, 안 했나요? 자, 봅시다. 이 원자하고 원소하고 비슷한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오히려 간단해. 뭐 영어로 쓰면 원자는 어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엔 원소는 엘레먼트라고 그러죠. 그지? 원소들 S 써가지고 복수형을 씁니다. 자, 그런데 한국말로 쓰면 원자하고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소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호돈소 물질이야.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에 관한 얘기를 하면 원자는요, 입자입니다. 입자. 말 그대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에 해당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물질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이 있고요. 이런 물질이 있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과산화수소야. 알았지? 자, 그랬을 때 물과 과산화수소 전혀 다른 물질이죠. H2O2. 근데 이 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산소하고 수소가 두 물질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산소, 수소가. 그런데 원자가 있어요. 자, 이 원자의 개수와 원자들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인 거야. 알겠지? 수소 원자는 2개, 산소 원자 1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로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원자의 개수가 달라요. 그런데다 자, H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H2O야. 과산수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과산수소야. 배열이 다르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질의 물질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여기서 하고 있죠.
자, 원소다. 원소라고 하는 그 밑에 그 내용을 좀 보면 알다시피 원소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물질이라고 여기 돼 있어요. 그래서 수물질 중에 호돈수 물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수물질의 원소라고 하는데 이 원소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눠집니다. 알겠죠? 금속이 무엇인지 비금속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금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산소는 뭐 산소 같은 애들은 비금속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애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뭘 만드냐면 화합물을 만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정리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원소를 구성하거나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알게이가 원자였죠. 그래서 이 원자들을 이제 원소라고 합니다. 이 원소를 이제 쭉 나열하게 되는데 그 나열하게 된 게 뭐에 해당하냐면 그게 이제 주기율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주기율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데베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세상 원소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 칼슘이 있고 스트론튬이 있고 바륨이 있다고 하자. 얘들이 이제 원자량을 조사해 보니까 녹는 점이 있어요. 이거 모아본 거죠. 그냥 모아봤더니만 규칙이 좀 보이더래. 어떤 규칙이 보이냐면 칼슘하고 바륨을 더해가지고 2분의 1을 했더니만 요 정도 숫자가 나오더래요. 그 다음에 또 녹는점도 마찬가지로 얘 녹는점과 얘 녹는점을 더해가지고 2분을 했더니만 대략 얘가 나오더래요. 뭐 이런 어떤 규칙성을 갖다 발견한 거야. 그래서 어떤 성질이 비슷하고 그다음 물리적 성질들이 규칙적인 원소들을 묶어 놓은 게 세상 원소설이에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들.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 얘들로 모아놓으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비슷하더래. 그 다음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모아놓으니까 성질이 비슷하면서 물리적인 성질들이 규칙성을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세상 원소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애들이 이제 족으로 바뀌겠죠. 현대 그 주별에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되게 웃긴다. 새 땅이 새 땅. 그잖아. 뉴랜드. 새 땅이야, 이름이. 신대륙인가? 그래서 이름이 뉴렌즈예요. 이 뉴렌즈는 이름처럼 좀 웃긴 얘기를 했죠. 옥타브서를 얘기해요.
이 옥타브설은 뭐냐면은 음악에 접목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 비아냥거렸어 사람들이. 도라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지? 이게 팔음계잖아, 그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은 거야. 그 밑에 많이 있어요. 이제 발견된 원소들을 이렇게 쭉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만 이제 그 뉴렌즈는 이런 주장을 한 거지. 8번마다 이제 성질들이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된다 이런 뜻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옥타브 설이라 그래요. 놀림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비롯해서 이 8이라는 숫자가 이제 우리가 옥텐 룰까지 이어지는 숫자입니다. 8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과학에서는 뭐 이렇게 조롱받은 일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지금 뭐 과학의 음악을 접목시켜봐야, 오, 멋져 이러잖아, 그지? 맞잖아. 나 멋지다 그랬는데 이때는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있었던 그 연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바이오 피직스 쪽을 연구를 했어요. 생물리학. 생물리학을 연구했는데 그 앞 사무실이 뭐였냐면 바이오 매스메릭스였어. 그럼 바이오 매스메릭스는 생수학이다, 그지? 그래서 처음 보는 그 분야인 거야. 생수학은 뭐하니, 애들? 수학으로 뭘 어떻게 뭐 생명체를 나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들여다봤지. 그러니까 멋지더라고. 그 DNA 유전 서열 있죠? 유전 서열을 행렬로 풀어. 멋지지? 행렬로 유전 서열을 풀더라고. 어떻게 푸는지 나도 몰라. 그냥 걔들이 한 거는 두 가지더라고. 유전 서열과 행렬인데 거기에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찾으려고 행렬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게놈 프로젝트라고 우리 인간들의 그 염기 서열을 갖다 정확하게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하는 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멋지더라고요. 근데 뉴렌즈는 조롱을 많이 받습니다. 야, 웃기지 마.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멘델레예프가 나타나. 이 멘델레예프는 중요한 사람이라, 자, 우리 좀 보고 할까? 원소들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고 분리되면서 지구와 생명체의 재료를 만들어냈죠. 19세기 말 러시아의 과학자 멘델레예프가 지구를 이루는 이러한 원소들 사이에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원자 중에서 가장 무게가 가벼운 수소 원자를 1로 가정하고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측정합니다. 이를 원자량이라고 하죠. 수소보다 16배나 무거운 산소의 경우 원자량은 16이 되는 겁니다. 원자량의 크기 순으로 원소를 나열하던 멘델레예프는 7개의 세로 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소에 반응하는 원자의 비율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주기라고 합니다. 이거 잘 봐. 물음표 보이지? 물음표 보이지? 이 물음표 잘 봐. 이 물음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세로 그룹에 배열된 원소들은 원자량이 달랐지만 화학적 성질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는 92개.
이 원소들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중성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정밀한 오늘날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소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지구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멘델레이프에 대한 주기율을 잠시 봤죠? 이 멘델레이프는 이 주기율이 제가 이게 좀 안 나왔어. 자, 이제 멘델레이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멘델레예프, 러시아 사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63종의 원소들이 발견된 상태인데, 그걸 이제 수소를 1로 기준을 잡았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아서 원자량의 순으로 배열을 해요. 배열을 해요. 배열할 때만 일정한 간격대로 이제 아까 족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물질들의 성질이 반복된다는 거 알았어. 그런데 이 멘델레이프의 이 주기율이 왜 굉장히 유명해진 거냐면 바로 빈자리 때문이야. 아까 제가 동영상 보여드릴 때 이 물음표들 좀 이거 잘 안 나오죠? 네, 아무튼 물음표를 잘 보라 그랬죠. 이쪽에 있는 애들 물음표가 있어요. 이 물음표는 뭐냐면 빈칸이야. 지금 110가지의 원소들이 발견됐죠. 근데 그때 63종이니까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 대표적인 원소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같은 건 그때는 발견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빈칸을 내버려 두고요. 빈칸을 내버려 두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야, 지금은 우리가 모른다. 근데 앞으로 발견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발견이 됐겠죠? 계속 발전하면서. 근데 그게 거의 다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멘델레이프는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그런데 노벨 화학상이 발표됐을 땐 이미 죽었죠. 죽어서 못 받아요. 되게 안타까운 사람이지, 그지? 노벨 화학상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멘델레이프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주기율표를 통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물질들의 성질들이 반복된다는 걸 얘기하게 된 게 멘델레이프입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즐리. 이 모즐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러더퍼드라는 사람의 제자야. 이 러더퍼드는 과학에서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거든. 그래서 이 러더퍼드의 제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그다음에 러더퍼드의 제자가 모두 발견한 중성자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 핵에 대해서 X선을 갖다 쬐입니다. 핵에다가. 그랬을 때 그 양전화 X선에서 나오는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빛하고 그 다음에 양전화, 다시 말하면 양성자 수에 따라 어떤 규칙성을 본 거지. 그래서 이제 모즐리는 양성자, 이게 원자 번호죠. 배열을 해요. 배열을 해서 이 모즐리의 주기율표가 결국은 현대 주기율표를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에 보고 있는 모든 주기율은 바로 모즐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일 이게 이 주기율이라는 게 지적 재산이 있었으면 진짜 어마무지한 부자가 됐겠다. 근데 그때 당시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나한테 직접 재산 주진 않았죠. 근데 만약 요즘 같았어 봐. 아, 대박인 거지. 저거 하나 만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지. 왜냐면 저 그림 하나 쓰는데 사람들이 1원씩 준다고 생각해봐. 그지? 그럼 교재에 그 주기율표가 한두 개 들어가니? 근데 이걸 갖다 이제 그런 재산권을 걸지 않았던 거죠. 아무튼 그 주기율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8살 때 죽어요. 이 모줄리도 천재야. 20살 때 여러분 잘 아는 대학이야. 옥스포드 대학.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수를 합니다. 20살에. 20살에 교수를 하고 이걸 만들고 26에 죽어요. 왜 그랬냐? 그때가 세계 제1차 대전 할 때야. 그러니까 1차 대전 참전했다가 죽는데 뭐 갈리폴리라는 그 뭐냐면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만 25만 명이야. 어마무지한 상상자를 낸 그 전투예요. 거기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선생이었잖아. 굉장히 많이 슬퍼했대요. 모질리가 죽었을 때.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전쟁이 나면 과학자들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을 어디다가 다 처박아 두냐면 방위산업 업체에다 다 처박아 둬요.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총 들고 싸우진 않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건 당연하잖아. 뭐로 했을까? 걔들이 무기를 만든 거야. 그래서 2차 대전 뭐까지 만들어요? 원자폭탄까지 만들죠. 그래서 그게 다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여기서 배우는 사람들이야. 뭐 보온이 이런 사람들이 핵물리학자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 안 하고 방위산업체에서 물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럼 과학자들은 일단 다 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로 다 소집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이런 것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에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왜 그런 줄 알겠지? 과학자들이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넘어오면서는 전부 다 연구실에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돈도 많지, 기자재도 많지, 이러다 보니까 몇십 년 사이에 어마무지한 발전을 이룩한 게 1900년대 초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지금도 괜찮습니다. 과학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 많은 거거든. 그래서 이 모줄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제 28살 때 사망을 하죠. 굉장히 그 천재인데도 어쩔 수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줄리가 만들어낸 현대 주기율표가 일단 우리 교재에 실려 있죠.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세로부터 볼게요. 아까 계속 세로가 제일 눈에 띄죠. 그지? 뭐냐면 성질이 비슷한 애들. 그래서 얘들을 족이라 그러면 족. 족은 말이죠. 족은 세로를 의미해주고 자, 원자과 전자 또는 이제 최외각 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원자과 전자와 최외각 전자는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원자과 전자들은 성질을 결정하는 그러한 전자들이에요. 자, 최외각 전자는 뭐냐면 원자의 맨 바깥 껍질, 맨 겉에 있는 전자들을 우리가 최외각 전자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원자과 전자와 최외각 전자는 같은 말이긴 한데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게 몇 쪽이냐면 몇 쪽일까? 아는 사람 없어? 18쪽. 자, 18쪽은요. 외곽 전자가 8개는 맞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는 영족 기체라고 해요. 영족 기체.
그래서 왜 영족기체라 그러냐면 이제 최외곽 전자는 8개 맞는데 원자가 전자는 몇 개다? 0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왜 0개가 원자가 전자가 되냐면 얘는 비활성 기체라고 그러죠. 비활성 기체.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라는 얘기는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야. 반응을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화합하지 않는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기체가 비활성 기체입니다. 그럼 왜 반응을 하지 않느냐? 왜 반응을 하지 않냐면 전자가 없으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이 성질은 항상 화학적 성질이겠지. 그지? 그런 거 이런 거지. 전자가 있어야지만 전자를 뭐 떼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막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놈은 맨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있는데 그 다음 껍질에 빵! 없어. 그러니까 전자가 없으니까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활성이 없다. 그래서 비활성이지. 알았죠? 영어로는 노블 가스예요. 노블 가스. 노블이 뭐니? 노블이 귀족이야, 귀족. 그지? 귀족. 귀족 되게 점잖잖아. 맞지? 재수는 없지만 아무튼 점잖지. 그래서 노블 가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족이라고 해서 동족. 자, 동족 원소는 뭐냐면 족이 같은 거야. 한마디로. 그렇다면 얘는 뭐가 같아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동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동족 원소라고 그럽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동족이 영어로는 family야. family. 말고요, family. 자, family는 family name이 있죠. 각각 family name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성씨라 그러지, 성. 얘도 있어요. 수소를 제외한 일족을 이름을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요. 좋아. 그러면 알칼리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자, 알칼리 많이 들어봤죠? 알칼리가 뭐가 알칼리일까? 알칼리는 물에 잘 녹는 염기란 뜻이야. 그럼 알칼리 금속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물에 잘 녹아요. 잘 녹죠. 그리고 녹고 나서 뭐를 띠냐면 염기성을 띠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에요. 이번에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자, 알칼리 토금속인데 이 알칼리 토금속은 그 토가 흑토자야. 정확히 얘기하면 알칼리 얼스메럴. 맞나? 알칼리 얼스메럴이에요. 그럼 그 얼스가 뭐죠? 지구죠? 그러니까 지각에 많이 있는 알칼리 금속이다.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을 씁니다. 그러면 물에는 잘 녹을까, 안 녹을까? 물에 안 녹아요. 생각해봐. 지각에 많은데 저런 금속이 잘 녹으면 어떻게 될까? 그 비 오면 땅 꺼지지. 그치? 그러니까 안 돼. 알칼리 토금속 물에 잘 안 녹아. 쭉 가세요. 자, 우리가 이제 또 뒤에서 배우겠지만 17쪽을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할로젠 원소. 그럼 다른 애들도 이제 패밀리 이름이 있느냐?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이거 보세요. 이게 13족이거든. 13족. 이거는 원자과 전자가 3개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네들이 이름 뭘까? 붕소족,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 이래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름은 다 있어. 다른 애들처럼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또는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앞에 거 따서 붕소족, 탄소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자과 전자를 의미하는 거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주는 전자다. 그러면 주기는 가로. 자, 가로는 가상의 전자 껍질을 얘기해서 전자 껍질 수가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1주기는 하나, 2주기는 2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1주기는 한 껍질 하나 있고요. 2주는 껍질이 2개 있고요. 3주기는 껍질이 3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껍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얘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껍질이 많으면 당연히 반지름이 점점 커지겠지. 그치? 뭐 껍질이 하나보다는 2개가 더 크고 2개보다는 3개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주기율표는 1번에서 20번까지를 좀 외우라고 해요. 어느 선생님도. 왜냐하면 주기율표가 안 주어지거든. 1번에서 20번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요 정도 아이오딘까지 기억하고요. 여기도 세슘까지 기억하면 돼요. 바리움, 스트롬튠 뭐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1족, 2족, 17족 기억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0번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순서대로 기억한다? 뭐 좋아요. 근데 제대로 기억해야지. 제대로 기억하는 건 이거야. 2주기 14족 탄소, 3주기 15족 인, 3주기 16족 화학. 알았어요? 2주기 2족 베릴륨, 그지? 그 다음 3주기 2족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 다음 17족은 위에서부터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쭉 이렇게 나와야 돼. 알았어? 이거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해.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애들들이 다 호전소 물질로 존재를 해요. 맞죠? 수소는 H2로 존재하고 리튬이가 베릴륨은 금속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떠한 성질을 있는가를 대략 한번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 한번 눈으로 봐볼까? 보자. 멋지죠? 주기율표? 이 정도는 돼야 주기율표라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이라고. 사지 마. 알았지? 자, 근데 그래도 선생님은 화학 선생님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돈 주고 사야죠. 나 이걸 보는 순간 왜 좋다 그러고 낼름 샀어요. 2만원 주고. 일단 우리 가장 간단한 수소부터 볼까? 뭐 수소에 대한 얘기는 잘 알잖아. 맞지? 잘 알고 뭐 수소는 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기체예요, 기체. 자, 해가지고 저렇게 가벼우니까 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알았어요? 이게 되는 거고요. 다음 헬륨 뭐 별로 아무튼 헬륨인데요. 헬륨 뭐 다 알잖아. 풍선에 집어넣고 띄우는 거. 그지? 근데 헬륨 또 뭐 할 때 쓰니? 그 연예인들 그 장난할 때 보면 이렇게 빨아당겨가 이런 거지. 그지? 그 목소리 변할 때. 그럼 니네 목소리가 왜 변하는지 알아? 몰라? 목소리가 왜 변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는 성대를 건드려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공기가 나오면서 내 성대를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공기를 내보내려면 이제 복근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복근이 막 움직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 배가 고파. 왜냐면 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들이마셨다가 이제 말을 할 때는 뭐가 빠져나오겠어? 헬륨이 빠져나와. 근데 헬륨이 빠져나오는데 헬륨은 빠져나올 때 속도가 되게 빨라.
그러니까 속도가 많이 빠르니까 성대를 막 진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진동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목소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가벼운 기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기체네요. 그럼 헬륨 기체, 수소까지 기체. 어디 보자. 리튬. 자, 리튬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게 이제 이거는 리튬은 저기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인데 가벼운 금속이라 뜬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이 리튬 같은 경우는 고체로 돼 있어요. 이 리튬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뿌옇게 흐려진 건 산화막이 씌워졌기 때문이야. 잘라내죠? 잘라내면 안쪽에는 은백색으로 돼 있어요. 은백색. 보이죠? 은백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리튬이에요. 근데 좀 이따가 저게 화이트게 돼. 왜 화이트게 되냐면 제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산화막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리튬 됐고 베릴륨 볼 거 별로 없고 일단 베릴륨 고체예요. 보이죠? 베릴륨 고체. 그 다음에 붕소도 고체입니다. 알겠어요? 그다음 볼볼 끌어오느냐면 액체 질소야. 그래서 질소는 드라이아이스처럼 이게 물에다 부어. 질소를 물에다 부어요. 이게 이제 액화질소. 그 액화질소를 물에다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막 안개 같은 게 생겨. 자, 저 안개는 질소가 수증기일까? 수증기. 그러니까 수증기가 이렇게 응결이 돼가지고 주변에 막 저렇게 안개 같은 게 피고 있는 거예요. 자, 드라이아이스 장난 해봤지?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질소가 기체지. 그지? 그 다음 산소 뭐 다 알고. 예, 플로린 기체입니다. 알겠어요? 플로린 기체인데 이 플로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반응성이 커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플로린을 갖다가 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플로린이 이제 산화 반응을 하면서 애들을 저렇게 변하게 하는 거예요. 플로린. 그 다음 용접할 때나 이런 데도 이제 플로린 쓰입니다. 이건 알죠? 네온사인. 다음 나트륨. 자, 나트륨도 리튬하고 색깔이 똑같은 은백색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나트륨은 물과 반응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뭐로 쓰이냐면 폭탄으로 쓰여요. 빵! 터지죠. 이 파괴력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우리 교실에서 나트륨이 터지죠? 그러면 우리는 뭐 거의 파편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굉장히 봤지? 큰일 납니다. 이거. 자, 이게 나트륨이고요. 무서운 물질이죠, 나트륨.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그네슘도 반응을 했을 때 어마무지한 열을 내나. 얘도 이게 마그네슘이고 마그네슘을 가루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갖다가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드라이아이스네요. 드라이아이스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냐면 바로 마그네슘을 집어넣어요. 이제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열을 가해서 이제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드라이아이스하고 마그네슘이 막 반응을 하면서 어마무지한 저런 빛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카메라 후레쉬 있죠. 카메라 후레쉬를 마그네슘을 썼어. 야, 자, 터져요.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으로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드라이아이스뿐만 아니라 물과도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 이제 그 물에다 집어넣고 살짝만 열을 가하게 되면 굉장히 고온의 열이 나오면서 얼음이 녹아요. 자, 이게 마그네슘이에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너무 흔해서 빼고 규소, 실리콘이라고 그러죠. 실리콘. 별거 없어. 이건 실험이야. 없고. 그러면 알루미늄도 고체고 규소도 고체네.
그리고 인도 볼까? 아, 인도 고체네요. 맞지? 그래서 얘는 붉은인, 흰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흰인이 있고 빨간색, 그 다음에 검은색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할 때는 조금 산소하고 굉장히 잘 반응해요.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전구 같은 걸 만들 때 쓰게 되는데, 이 E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질이야. 성냥. 본 적 있어요? 생일 케이크 할 때 성냥 키죠? 그지? 그 성냥이 결국 인이에요. 인. 그 다음에, 황. 자, 놀이끼리 하게 생겼지? 예, 황. 자, 황 같은 경우는 고체로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황은 되게 순수한 물질로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화합물로 존재하는데 이 황은 이제 순수한 물질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소가 있어요. 불소. 자, 불소가 있는데 이 불소 같은 경우는 그 기체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반응시키게 되면 육불화황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점점점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라앉고 있죠. 맞지? 왜 그래? 무거우니까. 알았지? 맨 처음에 떴다가 점점 가라앉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소. 예, 염소는 지금 보는 것처럼 기체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얘는 황록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 염소 기체를 나트륨에다가 반응시키면 저기 이제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알겠죠? 예, 나트륨인데 나트륨하고 염소 기체입니다. 염소 기체. 염소 기체하고 반응시키면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노란색의 불꽃을 내면서. 알겠어? 그러고 나면 이 옆에 있는 하얀 가루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금이야. NaCl. 알겠지? 그래서 굉장히 반응성이 크죠. 그래서 염소는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 철저하게 그 마스크 했죠. 왜냐하면 염소는 독가스야. 그래서 노출되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염소입니다. 기체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르곤은 뭐 볼 거 없어요. 아르곤 같은 경우 요거 전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르곤이니까. 예. 다음 칼륨하고 칼슘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원소들에 관한 것들보다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뭐죠? 아, 이 원소가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를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뭐 기체나 또는 고체로 존재하는데 이제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고 있는 애가 있다면 걔가 브로민이야. 이 많은 원소 중에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애는 브로민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주기율표에서 원소를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이 비금속이고요. 이쪽은 금속이에요. 알겠어요?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금속하고 비금속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금속과 비금속. 자, 그러면 금속이다라고 한다면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상에 뭐 주로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비금속 봐봐. 별거 없지? 그러니까 비금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다 금속이야. 물론 여기에 있는 수소는 당연히 뭐에 해당하죠? 얘는 비금속입니다. 자, 그럼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금속부터 보면 이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속을 어떤 모형으로 나타내 주냐면 자, 금속이 전자를 잘 잃으면 전자를 잃은 상태를 양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온을 띄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렇게 떨어져 나간 전자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녀요. 일렉트론들이. 자, 마구마구 돌아다니게 되면 이 전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얘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 그래서 이 자유전자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결합력이, 이게 금속 결합력이라 그러는데, 금속 결합력은 강해요. 알겠어요? 금속 결합력이 비교적 강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한 그러한 금속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금속이에요. 그러면 강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얘네들은 주로 고체로 존재해.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5도씨에서 주로 고체 상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25도씨에서 주로 고체 상태이다. 물론 수은 같은 경우는 뭐로 존재하냐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근데 그거 뭐 수은의 액체라는 거 여러분 너무 다 유명한 거니까, 그지?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 바로 이 강한 금속 결합력 때문이에요. 두 번째, 아까 무슨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유전자. 알았지? 이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빛을 반사하면 광택이 나는 거야. 광택이 그냥 나는 게 아니야. 막 빛을 반사하니까 광택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뭐 이렇게 열을 전해주거나 혹은 전기 같은 것들을 갖다 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열이나 전기를 잘 통하게 한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외부로부터 힘을 가해요. 힘을 가하게 되면, 봐봐, 힘을 가했어. 찌그러져, 안 찌그러져? 찌그러지지. 이렇게 해서 힘을 가하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어. 그지? 그럼 여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상태 그대로 뭐가, 이 자유전자가 이걸 그대로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서지진 않아. 금속은 부서지진 않는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모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 철사를 만들어 쭉 피면 돼. 자, 알루미늄 호일을 만들어 쭉 넓히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이걸 뭐 연성, 엿가락 생각해. 엿가락. 전성, 김치전, 파전, 전성. 넓히는 거야. 알았지? 연성과 전성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늘리거나 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야? 자유전자 때문이야. 금속이에요. 자, 그 다음 비금속 한번 해볼까요? 비금속은 우리 앞에서 봤던 애들이죠. 봤던 애들인데, 이 비금속은 전부 다 분자성 물질이라 그럽니다. 이 분자성 물질이라 그러고, 분자성 물질은 분자 간 힘이 분자 간 힘이 약해요. 아시겠죠? 분자성 물질은 분자 간 힘이 약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분자 간 힘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분자성 물질은 25도씨에서 기체 또는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여기 써 있네요. 브로민은 뭐라 그랬어요? 액체. 알았지? 액체. 이게 유일한 액체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거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브로민이 액체인지 모를 경우는 그냥 틀리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알아둘 거는 꼭 알아주세요. 문제를 내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어느 단원이든. 그 포인트는, 여기서 포인트는 브로민 액체. 알겠어? 자, 그 다음엔 기체 또는 고체로 존재하게 되고요. 자, 분자란 얘기는 전기를 띤 입자는 아니야. 그지? 그럼 전기를 띤 입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 전기도 안 통하고 열도 안 통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전기가 통하려면 전기를 띠는 입자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금속은 전기를 띠는 입자가 뭐 있지?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비금속의 호돈소 물질들, 다시 말하면 뭐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애들은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기 안 통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봐야 되는, 주기율에서 먼저 봐야 되는 건 주기족이 의미하는 거, 금속과 비금속을 나누어서 얘네들의 일반적인 성질들, 자,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겁니다. 아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주기율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해드린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바로 이 주기율에서 이 원자과 전자라는 애 있었잖아.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잠시 쉬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